오늘은 이제 단원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우 박수. 아우 지겹다고 하면 지겨울 수도 있었던 이제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접근과 19세기 조선의 정세인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딱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0%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은 건너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 수업을 제대로 받으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든가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 심지어는 동학농민혁명까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한 밑밥인데요. 아무튼 뭐 좀 편하게 약간 한국사라기보다는 세계사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편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있는 거 건너뛰고요. 학습 목표. 서구 열강의 침략에 의한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청나라와 일본이 개항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그 다음에 19세기 조선 정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거예요.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에서 서구 열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점이죠. 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등장 배경 19세기 후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원래는 신항로의 발견, 그 다음에 신대륙의 발견 때부터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이때 초기 식민지는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상품 판매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료 공급지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아마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걸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식민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삼성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100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는 150원, 중국 가면 300원, 베트남 가면 500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라고 한다면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도 아니죠. 베트남에다 투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본 투자, 안정적인 자본 투자처로서 뭐가 필요했다? 식민지가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끝난 이후인 19세기가 되면 서구 열강이 모든 나라들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정치, 경제, 군사 힘을 이용하여 식민지와 통상로를 확보하고자 강대국들은 대외 평창 정책을 추진했고요. 이건 이제 경제적인 이유죠. 여기에다가 이제 어때요?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사회적 진화론까지 곁들여져요. 사회적 진화론, 진화론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혹시 진화를 영어로 하면 진화? 프로그레시브? 혹시 그렇게 부르나요? 진화론이 영어로 뭐인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을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찰스 다윈이다. 그래서 진화론을 다윈의 이름을 따서 다윈이즘이라고도 해요. 다윈이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다윈이즘은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다윈이 이야기했다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오도된 지식의 전달 결과인데요. 우리가 진화론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걸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진화론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화론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아요?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지구의 주인공은 누구야겠어요? 지금도 공룡이 하죠. 그렇죠? 그잖아요. 공룡이 아니에요. 근데 공룡은 그럼 왜 사라졌을까요?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자이니즘은 진화론은 적응을 잘하는 자가 살아남는다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어때요? 잘못된 오도 결과로 적응이라는 것을 강자라는 단어로 슬쩍 바꿔버린 거죠.
이게 아무튼 그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적 진화론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걸 자연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백인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황인종이나 아니면 흑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까지도 만들어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대국들은 앞다투어서 이제 어때요? 약소국을 보살피기보다는 어때요?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고 착취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청의 문호 개방.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문호를 개방한 건 1840년 뭐예요? 아편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죠. 이게 뭐 아편전쟁은 영국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전쟁 가운데 가장 추접스러운 전쟁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편을 못 팔게 하니까 아편을 팔게 해달라고 영국이 어느 나라에게 청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선전포고를 했어요. 청나라는요, 자, 영국, 그 이전에 영국과의 아편 무역을 통해서 두 가지로 손해를 봐요. 하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편을 핌으로써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맨날 헬렐레 해줬죠. 그 다음에 또 아편이 싼 건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편에 몽땅 빠지면서 우리 저번에 우리 광산 개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개발했다. 조선후기 광업 개발에서 은광이라고 그랬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어디서 은을 몽땅 수입에다가 일본에서 은을 몽땅 수입에다가 어디에 팔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청나라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일본과 청 사이에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요? 은의 중개무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고대의 실크로드처럼 한때는 우리 조선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실버로드라고도 불렀어요. 실버로드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중국 경제는 은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양의 은이 아편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디플레이션에 빠져요. 디플레이션에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영국은 그 돈을 갖다가 산업혁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더욱더 발전하고 청나라는 더욱더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가 이제 어때요?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니까 영국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전포고를 한 거죠. 당연히 영국이 이겼고요. 난징조약이 체결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편 전쟁은 뭐와 뭐의 상징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과 싸웠던 배, 판옥선이죠, 판옥선. 근데 이제 중국 아이들의 배는 뭐였냐면 정크선이었어요. 이렇게 소동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진 배. 정크선이었는데 이 정크선과 뭐 결국은 정크선이나 판옥선이나 둘 다 돛을 단 배죠. 돛을 단 배입니다. 아무튼 정크선과 영국은 아까 산업혁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선을 가져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양선. 철선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어때요? 시커멓죠. 이게 일본 아이들은 구로가네라고 하는데 이 철선과 정크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거의 학살이었던 거죠.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난징조약이 체결됐고요. 5개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홍콩이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1997년까지 영국에 넘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과 체국대우, 영사재판권, 체국대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때요?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서 많이 듣는 내용이죠. 영사재판권은 그냥 편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취해법권입니다. 즉, 제가 한국 사람이 내가 일본에 가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본 법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예를 들면 후쿠오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일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취해법권이라고 하고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국 아이들은 일본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다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영국이 청나라에게 나중에 일본이 조선에게 그런 이제 주권 침해를 자행을 했던 거죠. 최애국 대우는 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에게 금광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프랑스도 돌아가면 프랑스에게도 줘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게 철도 부대권을 줬다. 근데 독일이 그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러면 독일에게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금광이라든가 철도 부대권이라든가 어업권이라든가 돈 될 만한 것들 그 나라 남아 있을까요? 모두 다 빼앗기게 되겠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식민지 약탈을 위해서 영국은 청과 싸웠고 그 싸움에서 이기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난징조약 이후에 5개 항구를 개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제 5개 항구가 어디에 개항을 했냐면, 홍콩, 광저우, 이런 동네. 인데요. 상하이 아래쪽에 개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동네는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편은 아니었고요. 돈 잘 버는 동네는 예나 지금이나 상하이 주변과 베이징 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영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는 게 별로, 자, 어때요? 개항장을 더 늘려야겠다.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5개가 아니라 10개를 더 개항을 시켜두려고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청나라는 어때요? 반대를 했죠. 그러자 이제 영국이 트집을 잡는 거죠. 그게 유명한 무슨 사건이에요? 에로 사건이죠. 에로 사건. 광저우에 이제 에로라는 영국 선적의 배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칙스라는 사람이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내려가지고 불태워버리죠. 그걸 빌미로 해서 일어난 전쟁, 제2차 아편 전쟁, 에로 전쟁입니다. 이때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참전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 한 명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이게 한 명이에요, 2명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대원군 때,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 프랑스 선교사 몇 명 죽어요? 9명 죽어요. 9명 죽어요. 한 명인데도 영국과 연합에서 쳐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대가 되죠? 아무튼 청프 연합군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텐진을 점령하고 베이징까지 점령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 왕은 고비 사막까지 도망가고요. 그러면서 체결된 조약이 이제 최종적으로 베이징 조약에 체결되는데 한국 10개를 개항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와 상하이 이북 지역까지도 개항을 해요. 이북 지역까지도 15개를 이제 개항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물건이 교역하는 장소가 넓어졌으니까,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보나마나 청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겠죠. 그 다음에 이때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러시아입니다. 외국공사 베이징 주둔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거에 나올 거 그랬다. 러시아에다가 제가 블랙박스를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어디를 얻냐면 연해주, 즉 블라디보스토크를 얻어요. 연해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연해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어때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 굉장히 강폭도 좁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러시아인들이 겨울철에 얼어버린 두만강을 통해서 이제 조선에 직접 건너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위협이 현실화됩니다. 이제 이처럼 외세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이제 대원군이 누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용하고자 했었죠.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니까 병인 박해가 등장하게 됐고, 이 병인 박해가 병인 양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청나라 그 당시 세계 제1의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속수무책으로 영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프랑스에게 당했죠. 오케이? 문호를 개방하면 청나라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계속 받죠. 만약에 내가 대원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의외로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호 개방과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예요. 오케이? 일본이요. 그럼 일본은 왜 성공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배경 봅니다. 미국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개항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일본은 그래도 청나라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게 페리 제독이 요코하마 앞에서 대포를 팍팍 쏩니다. 이게 미국 페리 제독이 왜 왔냐면 일본 근해에는 지금도 뭐가 많이 나요? 고래예요, 고래. 그 당시에 미국 아이들도 고래잡이를 위해서 일본까지 온 거예요. 고래잡이를 위해서 일본까지 왔고, 온 김에 일본에 뭘 요구한 거예요? 통상 수교를 요구하면서 이제 어때요? 무력 시위를 했고, 이때 일본 에도마쿠, 도쿠가와마쿠죠? 도쿠가와마쿠는 일본의 요구에 굴복을 해요. 총 한 번 안 쏴보고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시모다와 하코다테 2개를 개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요. 미국 너희들에게 조선과 청나라에게 약속한 게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서양 다른 나라하고는 조약을 체결한 게 없으니까요. 조선과 청나라에게 약속한 걸 미국 너희가 요구하면 미국 너희에게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있다가 1858년 미일 수후 통상조약이 체결해요. 그래서 원래는 2개만 개항을 했는데 5개를 추가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몇 개를 개항하냐면 이제 7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해법권, 즉 영사 재판권마저도 인정을 해요.
아까 여기서 볼 때는 청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딱 하나 있죠. 청나라는 싸웠지만 일본은 싸우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론. 그러면 대원군은 싸우지 않고 문호를 개방했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과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원군은 잘못한 정책을 핀 거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접근과 19세기 조선의 정세 바로 이어서 교과서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한 겁니다. 바로 이어서 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번에 봤던 내용은 청나라가 어떻게 문호를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문호를 개방했는가와 관련된 내용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의 어떻게 보면 포함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협박이죠. 일종의 협박. 문안연합은 너희 맞는다. 그 협박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 이후에 이 두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근대화 운동을 했는가 서로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요 둘이 근대화 운동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완전히 정반대. 이제 아마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었는가, 다 지난 다음이라 답은 뻔한 건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죠. 자, 청나라는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나 싸움에서 패했잖아요. 하나는 아편전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2의 아편전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로전쟁. 두 차례 걸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패한 이후에 서양북의 우수성을 인식합니다. 서양 애들은 병력이 약 10,0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100,000여 명이 넘는 우리 청나라 군대와 싸워서 이기더라. 그건 다 뭐다? 인적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서양 아이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뭘 가지고 있었으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다. 따라서 우리도 서양 아이들처럼 훌륭한 총기류와 그 다음에 대포, 그 다음에 군함만 있으면 우리가 서양 아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 양무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청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만을 수용하자. 기술만입니다. 기술을이 아니라 기술만 수용하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체서용이라고 그래요. 중국을 몸통으로 하다. 중국을 몸통으로 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중국을 몸통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중체서용의 원칙을 가지고 양무운동을 추진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따서 비슷한 운동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건 동도서기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내용 나오기 때문에 판서도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중국이 중체서용이면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동도서기. 즉 동양의 기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그릇을 갖다 쓰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릇은 당연히 과학기술을 의미하겠죠. 근데 아무튼 요 청의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은 뭐냐면 근데 맹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몸통이 뭘 의미하냐라는 이야기죠. 중국의 몸통이 뭘 의미하냐면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제 그대로 가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지주전후제 그대로 가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신분제도 그대로 가자. 그런데 서양 아이들이 있잖아요. 서양은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서양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회구조를 바꿨죠. 즉 정치는 전제군주제에서 이pon군주제로, 그 다음에 경제는 지주전후제가 아니라 농노해방입니다. 우리 지주전후제 앞에서도 봤지만 지주전후제는 양반들은 지주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일반 농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후, 즉 소작농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소작농들을 토지에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주전후제였는데 서양에서는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땅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얘를 보고 농노해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벗어난 이들 농노들 있죠. 소작농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됐던 거죠. 아무래도 공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장 노동자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서양에서는 공장 노동자 계급을 대량 양산함으로써 도시의 자본주의, 즉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평등사회. 이건 서양 거예요. 만약에 동양은 신분제도가 있는데 신분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근대적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였다고 쳐보세요. 양반과 그 다음에 천민이 그대로 학교를 다녀요. 이런 상태에서 근대 교육을 해요. 그러면 천민은 공부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겠죠. 왜?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신분은 미리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양반은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양반이니까 어차피 고위간직은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양반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신분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근대 교육이 제대로 될 까닭이 없죠. 만약에 군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비인데 나는 병장이에요. 양반 아들이 들어왔는데 걔는 이병이에요. 근데 이게 계급적 규율이 바로 설까요? 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대적 군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뭐는 사라져야 돼요. 신분제는 사라져야 되는데 중국 청나라 아이들은 이걸 그대로 놓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 우리도 서양처럼 근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뭐예요? 착각인 거죠. 착각인 거예요. 이건 착각인 거예요. 즉 양반들이나 아니면 지주라든가 아니면 임금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당연히 서양의 양부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체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평 청국운동을 진압했던 중국 전통적인 지주 관료예요. 그러니까 관료인데 이 사람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계급 있죠. 이제 이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한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때요? 양무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군수공장을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육군과 해군을 창설하고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설립했고 신식학교도 만들었고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신분제도를 그대로 놓은 상태,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 과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처럼 근대 군대를 만들고요. 신식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한계, 근대적 제도 개혁 없이 기술만을 도입했고 따라서 이 양부운동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당구장 표시하세요. 당구장. 청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청나라는 양부운동, 일본은 뒤에 가서 아시겠지만 메이지 유신이라는 형태로 근대 개혁을 추진해요. 근대화를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양문동과 메이지 유신이 한번 빵 붙은 게 뭐예요? 청일전쟁인데, 아파라. 청일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일본이 이긴 거죠. 그럼으로써 청나라는 양부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아이들은 근대화의 기회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에요. 일본은 청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먼저 볼게요. 배경 봅니다. 개항 이후 불평등 외교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존왕 양이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도 뭐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거의 어때요? 강제 개항을 시켰잖아요. 강제 개항을 시켰기 때문에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개항 이후에 모순이 계속돼요. 어떤 모순이 계속되냐면 서양에서 값싼 공산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서양 아이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뭘 몽땅 수입을 해가냐면 생사 있죠. 비단 실을 몽땅 수입해 가요. 아무래도 서양 아이들도 뭘 좋아했을까요? 비단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비단 실을 몽땅 수입을 해가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 뭐가 부족하게 돼요? 비단 실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도 이제 어차피 지배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데 비단 실을 서양 아이들이 몽땅 사가니 비단 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 지배층도 힘들었지만 쌀값이 오르면 돈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쌀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래도 사서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쌀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당장이 어떻게 돼? 굶게 되죠. 굶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폭등을 하다 보니 이제 어때요? 하위계층들. 근데 일본에는 하위계층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무사계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사계급들 가운데서도 부자인 무사가 있고 가난한 무사들이 있겠죠. 이 가난한 무사들이 개항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죠? 불만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존왕양이라는 걸 주장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왕은 왕을 받들고, 일본은 천황이죠. 천황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라는 걸 주장하게 되고,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쿠가와 마쿠가 싸워보지도 않고 미국 아이들에게 뭐예요?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급 무사계급들이 주장을 하고 여기에 많은 민중들이 동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도마코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 지방무사들, 하급무사들이 에도마쿠 타도를 주장해요. 타도 도쿠가와, 타도 도쿠가와 이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부 지방무사들이 누구냐면 두 군데예요. 조슈와 사츠마. 아, 이거 그림을 그릴 거 그랬구나. 그림을 그릴 거 그랬어요. 조슈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조슈는 일본 본토 중간에 있어요. 일본 본토 중간에 있는 게 조슈고요. 그 다음에 사츠마는 어디냐면 규슈 지방에 있어요. 가구시마 지방이에요. 규슈 최고 아래. 규슈 최고 아래. 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사츠마번인데요. 둘 다 촌놈들이에요. 둘 다 촌놈들. 이 애들 둘이 뭐예요? 에도마쿠에 불만을 갖고 마쿠 타도 운동을 전개해요. 마쿠 타도 운동을 전개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조슈와 사츠마가 서로 어때요? 둘이 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죠. 사카모토 료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친구가 이 조슈와 사츠마번 둘이를 연결시켜줘요. 그 다음에 재밌는 친구들이 이 조슈와 사츠마는 그래도 무사잖아요. 말을 한번 하면 어때요? 칼을 뽑아서 무라도 베요. 그러니까 존왕양이 서양 아이들을 물리치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슈도 영국하고 한판 붙어요. 조슈가. 사츠마가 영국하고 붙는구나. 그 다음에 조슈는 영국을 비롯한 8개 연합군하고 한번 붙어요. 이 조슈가 어디를 끼고 있냐면 시모노세키를 끼고 있거든요. 시모노세키 해협으로 서양 배가 돌아오자 조슈가 대포로 쏴버려요. 사츠마본도 역시 가고시마 앞바다로 영국 군함이 오니까 대포로 쏴버려요. 그래서 둘 다 영국과 그 다음에 서양 열강과 한번 붙어봐요. 붙어놓고 어때요? 완전 패배를 하죠. 이게 서양 아이들하고 한번 붙고 나서 패배한 다음에 애들은 바로 깨달아요. 아, 우리는 서양 아이들과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슈와 사츠마본은 둘이 어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양 아이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특히 군사기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얘들 둘이가 이제 국방력을 몽땅 키웁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키웠던 얘들 둘이를 연결했던 친구가 사카모토 로마고요. 그래서 이 사카모토 로마의 중계로 얘들이 에도마쿠를 공격을 해서 싸워서 이기죠. 요게 바로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어때요? 에도마쿠를 무너뜨립니다. 에도마쿠를 무너뜨리고 그 이전에 에도마쿠가 가지고 있던 전국에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 있죠. 모든 땅을 천황에게 갖다 바쳐요. 천황에게 갖다 바쳐요. 이게 저절로 일본은 에도마쿠 시절에 있었던 뭐가 사라진 거예요? 지주제가 사라져요. 왜? 모든 땅의 주인이 다시 누가 됐으니까 천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봉건제니까 지방을 뭐라고 불렀어요? 번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번을 모두 다 해체시켜버려요. 해체를 시키고 현이라는 걸 새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 의한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이 판적봉항과 폐번 치연에 의해서 뭐가 저절로 사라져요? 봉건제도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리고 에도마쿠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뭐 사츠마라든가 조슈 얘들도 무사지만 자기들은 낮은 무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도마쿠의 높은 무사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없애버려요. 얘들이. 신분제도를 없애버리고 아까 에도마쿠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땅을 누구에게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다 갖다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절로 봉건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중앙에 있는 에도마쿠와 지방에 있는 하급무사들이 싸우면서 저절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신분제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지주제도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라하고는 정반대예요. 즉 기득권 세력이 완전 바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자, 에도마쿠의 메이지 유신의 내용입니다. 신분제가 폐지가 됐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도마쿠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 무사들이 신분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해요.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노비가 병장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양반이 이병으로 들어온 거에 따른 무술을 없애버리죠. 징병제를 없애버리고요. 근대 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지주제를 없앰으로써 농촌의 많은 농민들이 어디로 가서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 시설 도입합니다. 철도 부설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먼저 철도를 부설을 하죠. 철도를 부설을 했고요.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의무교육도 굉장히 빨라요. 1871년에 시작해요. 모든 국민들을 의무교육을 시켜요. 왜 의무교육을 시켰을까요? 아까 군대적 징병제도, 군대적 군사제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장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이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로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군인으로 조직을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대적 의무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서양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와쿠라, 한가운데 여기 있는 놈 있죠. 이 친구가 이와쿠라예요. 이와쿠라 노미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유학과라 도우미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그래서 이 사절단이 이 60일간 약 500여 명이 60일간 미국과 서양 전체를 돌아다녀요. 왜 우리가 서양에 뒤졌을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아이들이 미국 모델, 영국 모델, 프랑스 모델, 독일 모델까지 쭉 분석을 하고 아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건 어느 나라 거다, 독일 거다. 그래서 독일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서 서양 문화하면 어느 나라 거, 독일 걸 몽땅 받아들여요. 독일 거.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철학과 하면 독일 철학 이러는데 왜 우리나라 철학이 어디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본 아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 철학? 독일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의회 개설과 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조슈와 사츠마가 메이지 유신 때 권력을 장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또 싸워요.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것처럼 일본 아이들도 사츠마와 조슈가 서로 이제 어때요? 에도마쿠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둘이 또 싸워요. 둘이 싸워.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조슈가일까요? 사츠마일까요? 돈 넣고 돈 먹기. 확률 50%. 하나, 둘, 셋. 네. 누가 이기냐면 조슈가 이깁니다. 이 조슈가 요즘 야마구치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매산자, 입구자, 산구. 야마구치라고 하는데 야마구치 세력들이 이겼는데 애들이 조슈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수상이 다 누구냐면 이 조슈 세력들이 수상을 다 차지해요. 수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츠마 애들은 이제 어때요? 닥쳤던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들은 중앙정부와 다시 싸워요. 중앙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얘들이 한번 조슈하고 무력으로 한판 붙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서남전쟁, 세이난 센수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때 사츠마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완전히 사이코죠, 사이코. 사이코 다카모리. 얘가 조슈하고 한판 붙었어요. 구마모토에서 붙었는데 이 싸움에서 져요. 사츠마 세력들이 조슈에게 진 다음부터 얘들이 이제 무력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구나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합법적인 권력을 요구했는데 그게 바로 의회 개설과 헌법을 요구해요.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끈질긴 헌법 개정을 요구 끝에 1889년 제국 헌법을 만들고요. 일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돼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돼요. 천황이 있긴 있지만 실제 권력은 누가 장악을 하는 의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회는 어디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야마구치 세력들입니다. 야마구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천황의 국가 원수로 만드는 입헌 군주제.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이제 개화당 세력들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뭘 주장하게 돼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청나라를 모방하자 얘는 뭐예요? 동도 서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근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